네, 뉴스업 방금 들은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서울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역대 가장 늦은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가장 늦은 열대야는 역대 1위 기록은 1935년 9월 8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5.6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이보다 더 늦은 9월 열대야가 나타난 겁니다. 폭염도 더 심해져서 서울의 낮 기온이 오늘은 34도, 모레는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당분간 역대 9월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는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 출범의 최대 변수는 결국 의사들의 참여 여부입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 명단이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네,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군의관 235명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정치권에서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응급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 군의관 235명을 더 투입합니다. 급한 곳에 먼저 150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안에 배치를 완료합니다. 하지만 군의관이 충분한 역량을 갖췄느냐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앞서 대형 병원 응급실에 투입됐던 군의관 15명은 업무 역량 문제로 다른 곳으로 재배치됐습니다. 정부는 꼭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군의관 투입은 일선 병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 명단이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분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 기피증까지 겪음을 정부는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병 의원이 설 연휴 대비 2.2배 늘어난 8,000곳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대로 가면 추석 연휴에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매일 10,000명씩 나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 조건은 의대 증원 백지화뿐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25, 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취소하고 오는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별 수시 모집이 이미 시작된 이상 내년 입학 정원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서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파견된 군의관의 명단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습니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이들이 의사 집단 내에서는 배척 대상이 돼 근무 자체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 소속과 이름이 나열된 정보보관용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이전 버전으로 지난달 20일을 마지막으로 명단이 더는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빅5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임의 명단들인데요. 저희가 화면을 지금 흐리게 처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의사들의 실명이 과별로 작성돼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로 최근 의사 부족이 시달리고 있는 응급의학과 명단도 보이고요. 이어서 병원별로 전공의와 의대생 명단도 공개돼 있었는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새로운 웹사이트까지 개설이 됐습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 또 최근 파견된 군의관 명단까지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추석에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며 비꼬는 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신상 공개로 실제로 의료진들이 현장 복귀에 부담을 느끼거나 동료 의사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과거에 개설된 이 블랙리스트 웹페이지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마친 복지부는 최근 추가 명단에 대한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요 아카이브 사이트를 보고 나간 거는 그 수사 의뢰는 이미 했고 요번에 좀 문제된 거는 최근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전달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의료 현장에 복귀했거나 복귀를 고려하는 의사들에 대한 돈없는 비난과 조롱으로 응급실 현장을 갈수록 환자도 또 진료진도 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 탈장 증세 등을 보인 생후 4개월 남자 아기가 130km 떨어진 서울까지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이 충북과 인근 지역 병원 10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어린이 병원에서 생후 4개월 된 남아 A군이 탈장과 요로 감염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8일 오전 10시 반쯤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지자 소방당국에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고한 겁니다. 소방당국은 충북 소재 병원 2곳과 인근 지역 병원 8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전문의 부재 등으로 수용 불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서울 소재 병원에도 이송을 요청했고 신고 3시간여 만에 청주에서 130km 떨어진 삼성 서울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아외과와 비뇨기과를 같이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큰 병원을 가야 된다.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선정을 하고 병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로 가게 된 거예요. 수용 불가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못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 4일에도 충북 청주에서 교통사고로 당한 70대가 16곳의 병원으로부터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아 사고 발생 4시간 반 만에 강원도 원주의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에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응급실 곳곳에서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응급 환자들의 병원 찾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파견된 군의관에 대한 신상 정보도 공개되는데요. 의정 갈등이 부른 여러 대책과 논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의사 출신 조진석 변호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조진석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에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런 신상 공개 범죄지 않습니까? 범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한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처벌의 여지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당 사이트가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근무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지금 파견된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실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됐던 사이트인데 이렇게 신상 털기식의 글이 올라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걸까요? 그 사이트에서 이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일부 이제 삭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완전히 제거하는 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완전히 통제하는 거는 지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군의관들에게 응급실로 출근하지 말라 이런 협박성 메시지도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은 좀 악의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텔레그램 자체가 이제 익명성이라든지 추적을 굉장히 어렵게 해서 하는 측면도 있고요. 만일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낸 게 문제가 된다면은
심하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무집행 방해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파견되는 군의관 문제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단은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군의관이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 측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먼저 군의관 입장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지금 근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군의관의 일반적인 업무가 응급실 업무와는 좀 많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근무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대형 군병원이 아닌 뭐 사단 의무대라든지 의무중대 등에 이제 근무하는 군의관이라면은 뭐 기본적인 진경제, 진통제, 해열제 등의 약 처방, 그다음에 기본적인 응급처치, 그다음에 외부 후송 정도 단계까지 이제 담당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고 균일한 환자군인 어떤 군인 장병에 대한 1차 의료를 뭐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금 군의관도 사실 의사면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의사면허 가지고 의사 있죠. 면허가 있는데 이 근무를 거부할 정도로 업무의 괴리감이 크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의사 면허를 소지한 것과 응급 상황에 대응 역량을 가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군의관으로서 이제 군대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민간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큰 차이가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령이라든지 건강 상태 등을 이제 기준으로 환자군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숙달 내지 적응이 되지 않았음에도 업무를 수행하다가는 자칫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병원 측에서 군의관을 돌려보낸 경우도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뭐 교육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교육이라든지 의사소통의 문제로 즉각적인 투입이 어렵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응급실에서는 사실 이제 응급실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전문 진료과로서 이제 배후 진료 내지는 최종 진료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응급실 환자만 수용하게 하는 것은 응급 의료의 목적에도 맞지가 않고 응급실 수용 후에 배후 진료라든지 최종 진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큰 법적 책임 등을 이제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파견 군의관 가운데 응급의학 전문의가 극소수에 불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응급실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의 특수성으로 볼 때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춘 응급의학과 또는 최소한 급성기 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진료 과목의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네. 현재 파견되고 있는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진료 과목이라든지 진료 경력과 무관하게 이제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식의 파견은 대응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제 환자 수용이라든지 환자 진료만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환자 상태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애초에 군의관 파견을 할 때요. 응급실 현장에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기본적인 처치 정도만 도와줄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군의관 파견의 목적이 응급실 현장의 압박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은 현재 응급의료 현장이 무너지는 원인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현재 이제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단순히 이제 응급실 근무자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를 제공해야 되는 배후 진료과가 진료 기반이 이제 무너진 것 때문이고요. 배후 진료라든지 최종 진료 제공이 불가능해져서 추가 응급실 근무자들로만으로는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단순히 응급실 근무자만 늘리면은 응급의료 붕괴 상황이 해결되리라는 의도로 이렇게 이제 응급실에서 군의관을 파견해서 일시적인 단수 처치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는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의료의 특성이라든지 목적에 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의관들의 근무 거부에 대해서 복지부가 징계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번복하기도 했고요. 국방부에서도 징계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초에 징계라는 것을 논의가 가능했던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가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적어도 징계를 고려를 했다면은 군형법이라든지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등의 이제 군인에 관한 법령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복지부에서 의료법이라든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까지 살펴보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이 부분은 번복이 됐습니다.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지금 번복이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군의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2천만 원 책임을 부담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병원 측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만한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제 파견 군의관이라든지 파견 이제 인력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군의관이라든지 공중위 같은 대체 인력은 과실 책임에서 그러면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있나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판례라든지 관련 법령에 따르면은 공무원, 그러니까 군의관이라든지 공중보건의가 되겠죠. 그런 이제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경과실로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공무원 개인은 어떤 이제 경과실에 한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과실 내지는 이제 고의가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형사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형사 책임으로 인한 의료 면허 취소 위험성은 여전히 이제 민간 신분과 동일하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지을 것이냐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이 얘기를 듣는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이제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환자분들 또는 이제 환자가 될 수도 있는 일반인 분들도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느낀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질 수 있나요? 단순히 이제 환자가 응급실 수용이 되지가 않아서 사망했다라는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으로 배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논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논하는 게 마땅하고요. 네. 다만 이제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돼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부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근무지 이탈한 이후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그 일부를 사실상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기간이 부족해도 전공의 수료를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수련 기간이 부족해도 이제 전공의 과정 수료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방침은 정작 이제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가 원해서 제공하는 특혜라 보기는 어렵고 정부가 이제 위법하게 포괄적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정책 실패로 인한 의료 체계 붕괴를 만회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추석 전에 천만함을 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거든요. 의료계는 증원에 대한 전면 백지화가 먼저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논의는 원점에서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재논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교육계 전반으로 이제 파장이 커지면서 네. 추가적인 이제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하. 그렇다면은 글쎄요, 쉽게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출신 조진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여야 의정 협의체의 의료계의 동참을 이끌어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입장차가 분명해 양측 간의 신경정도 팽팽한 상황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를 적극 대화로 또 의료계와 정치권이 함께 풀어야 한다는데 적어도 여야 간 이견은 없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도 이른바 여야 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며 의료계 참여를 위해 함께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좀 더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정부 여당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야당도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이번에는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하지만 내년도 증원 철회를 고수하는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방법을 둘러싸고는 양당의 의견 차이가 엿보입니다. 여당은 2026학년도 증원 규모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협상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확정된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은 해결해야 할 때이고 방법은 대화뿐입니다. 특히 의료계가 조건 없이 일단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켜왔다며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과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연일 주장하는 이유인데 일단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오는 게 먼저라며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 놓고도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습니다. 협의체 출범의 최대 변수는 결국 의사들의 참여 여부입니다. 일각에선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끝나는 오는 13일이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시 모집 마감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 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설 거라는 관측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에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참여해 정치권과 이른바 끝장 토론을 하자는 제안이 의료계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전공의와 의대생인 만큼 이들에게 전권을 부여해 여야 대표와 국무총리, 대통령실 측과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토론해보자고 건의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자존심 싸움이 계속될수록 피해가 재앙순으로 커질 거라며 육자 토론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는 우선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개최되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워낙 박빙이어서 이번 토론이 대선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닷새간 토론 준비에 전념한 해리스 부통령이 잠시 남편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트럼프와 대면한 적 없는 해리스는 토론에서 검사 대 범죄자, 미래 대 과거의 대결 구도로 트럼프를 응수할 계획입니다. Best part of debate prep for you? Finally got out of debate prep to look at these spices. Best part of debate prep so far. 이번이 7번째 대선 토론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보유하게 된 트럼프는 따로 토론 준비는 하지 않는다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 토론에 집중하라는 주변의 조언을 얼마나 따를지가 관건입니다. If I destroy her in the debate, they'll say, Trump suffered a humiliating defeat tonight, no matter what. Although they did. 최근에 나온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사실상 동률인데다 이번이 마지막 대선 토론이 될 가능성도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토론에 쏠린 관심이 뜨겁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에서 토론이 열리는 만큼 주민들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She is a prosecutor. She's definitely
I think she'll be able to hold her own better than Biden was able to. I'm very looking forward to it. It's the most unusual election pre-season that I've ever seen. 90분간 이어질 토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는 각각 2분씩 질문에 답변하고 2분간 상대 발언에 반박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양측 의견이 부딪혔던 음소거 규칙은 지난번 바이든과 트럼프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 발언 중일 때는 마이크를 끄기로 했습니다. YTN은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을 동시 통역과 함께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흑인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일 때보다 흑인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흑인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11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확실히 또는 아마도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조사에서 흑인 유권자 74%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투표 의사를 밝힌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마약 거래를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인이 기분 전환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개인의 마리화나 소량 사용에 대해 불필요한 체포와 구금을 끝낼 때가 됐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세 이상 성인은 마리화나를 85g까지 합법적으로 구입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플로리다주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이번 주는 일단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2% 오른 4829.59에 장을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16%씩 상승했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14%나 폭락했던 인공지능 관련 대장주 엔비디아도 3.54% 반등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소비 심리 회복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S&P 500 지수는 지난주에만 4.3% 하락하며 2023년 3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새벽 시간 강원도 강릉에서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가 전봇대와 담벼락까지 들이받으면서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다쳤습니다. 서울에선 택시기사가 고속도로 안전유도 차량을 들이받는 등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송재인 기자입니다. 전봇대에 부딪혀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차량 앞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담벼락 잔해. 강원도 강릉시 이밤동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건 오늘 새벽 4시쯤. 전봇대에 이어 주유소 담벼락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19살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있던 동갑내기 남성이 뼈가 부러져 크게 다쳤고 뒷좌석에 있던 18살 남성도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1시간 전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김포공항 나들목 근처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를 몰던 60대 남성이 도로 한편에 멈춰있던 안전유도 차량을 들이받은 건데 다행히 택시기사와 30대 승객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부전동에서는 4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업체가 들어서지 않은 빈 매장이라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이 20여 분 만에 불을 끄면서 인근 상가 건물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 시흥시 목감동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한때 인근 소방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진화 과정에서 목감 사거리 전 차선이 통제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 도로 아래에 설치된 전력 공급망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 영상 수천 개를 촬영한 뒤 관련 사이트에 후기를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후기의 대가로 성매매 업주들에게 돈을 챙긴 이 남성은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전문가로 드러났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바닥에 수십 대의 전문가용 카메라와 렌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화면이 꽉 찰 만큼 수많은 폴더들이 정렬돼 있습니다. 폴더 안에는 지난 5년간 30대 남성 A씨가 직접 성매매하며 촬영한 영상이 담겼습니다. 모두 1929개로 5TB 분량이나 됩니다. 촬영에는 수천만 원짜리 카메라 렌즈와 조명이 동원됐습니다. 직접 찍은 성매매 영상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를 올리는 데 활용됐습니다. 그 대가로 많게는 건당 40만 원을 업주들에게 홍보비로 받거나 업소 무료 이용권을 챙겼습니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서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는데 나무위키에 등재될 정도로 관련 업계에선 유명인으로 통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로 광학 렌즈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회사의 연구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업주들이 그러니까 카메라 관련 기술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해 줄 테니 직접 와서 성매매를 하고 그 촬영해서 게재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가 노출된 채로 A씨의 지인에게 유포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기 분당 등 수도권 지역 성매매 업소 8곳을 집중 단속한 경찰은 A씨는 물론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편집한 광고 대행업자와 성매매 업주 등 모두 20명을 적발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밤사이 서울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역대 가장 늦은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가장 늦은 열대야 역대 1위 기록은 1935년 9월 8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5.6도를 기록해 올해 이보다 더 늦은 9월 열대야가 나타난 겁니다. 폭염도 더 심해져서 서울 낮 기온이 오늘은 34도, 모레는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당분간 역대급 9월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폭염이 심해지면서 낮 기온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았는데 9월 상순 기준 85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더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희훈 기자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습도는 낮아졌지만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서울 낮 기온은 34.1도, 9월 기준 역대 2위 기록입니다. 역대 1위인 1939년 9월 2일 이후 85년 만에 가장 더운 초가을 날씨인 셈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경기도 안성 고산면 기온이 36.2도까지 올랐고 대전, 전주, 대구도 33도를 웃돌았습니다. 폭염특보도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강화됐습니다. 추석을 앞둔 9월 중순 무렵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건 무척 이례적입니다. 폭염특보는 지난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9월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해는 작년을 포함해 모두 5차례였습니다. 특히 9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특보가 내려진 해는 2011년, 2022년 단 2해뿐이었습니다. 특히 35도를 웃도는 고온과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번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는데 서울은 가장 늦은 폭염과 열대야가 관측된 날이 모두 9월 8일로 올해 더위 기록에 못 미칩니다. 특히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역대 최고 더위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폭염이 더 이어지고 밤사이 열대야가 다시 지속한다면 서울은 올해 또다시 역대 가장 늦은 더위 기록을 새로 쓰게 되는 셈입니다. 이후 추석 연휴 날씨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12일쯤 자세한 추석 연휴 날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유난히 더웠던 올해 8월 10가구 중 8가구는 지난해보다 전기료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000원 정도 부담이 커졌는데 6월에 비해 많이 오른 가구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하며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올해 8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6%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전기료가 늘어났습니다. 전기료가 오른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17,000원인데 10,000원 이하 오른 가구가 39%로 가장 많고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 오른 가구가 28%로 그 뒤를 이었고 10만 원 이상 늘어난 가구도 1%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과 요금 차이가 없는 가구가 1%,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든 가구도 23%가 있어 전체 가구 평균으로는 지난해 8월보다 13%, 7,500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15,000원을 추가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 31만 3천 가구의 전기요금이 완전 면제, 22만 5천 가구는 10,000원 미만으로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에서 9월의 전기요금이 6월 전기료보다 2배 이상 증가했거나 월 요금이 10만 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전 홈페이지와 아파트 월패드를 통해 본인의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조회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9월 10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요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점검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정부 질문 둘째 날 국회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의를 이어갑니다. 국방부 정신전력교재의 독도 삭제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이른바 친일 외교 논란을 고리로 여야가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18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지방선거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1심은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청탁을 전달받아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1시 중동의 복병 오만과 3차 예선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오만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원정이고 어려운 경기가 되겠지만 승리 외에 다른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비공개 만찬을 갖고 의료 공백 사태 등 현안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한동훈 지도부와의 만찬을 미룬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여권 내에선 미묘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휴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일부 의원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불러 만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의사 출신 인요한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걸로 알려졌는데 2시간가량 의정 갈등을 포함한 현안들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공개 만찬 사실이 알려진 뒤 당내에선 한동훈 대표 등 소위 친한계 인사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을 두고 일부 불편한 기류마저 읽힙니다. 애초 지난달 말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부 의원과만 따로 저녁 자리를 마련한 건 의료개혁 문제로 촉발된 당정 갈등의 영향 탓 아니냐는 겁니다. 당시 예정된 만찬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전격 연기된 배경에 한 대표가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대안으로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은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다양하게 의견 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야 이거 무슨 뭐 추석 이전에 하는 거를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서 추석 이전에 그럼 왜 하는 거야? 대통령실은 사전에 계획된 자리가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갑작스러운 만남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평소 민심 청취를 위해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과도 자주 만난다며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도 추석 이후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 패싱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 특히 만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배경에 한 대표를 향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심기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 분야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한 언론에서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터질 게 터졌다며 국정농단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검찰이 당장 인지수사를 했을 거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예시를 들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김 여사를 조사한 것도 도마에 올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주셔야 법무부 장관답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경호가 필요한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검사와 판사를 겁박해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재판도 물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좀 신속히.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도 공격 대상이 됐는데 여당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 매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딸 문다혜 씨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모렴치한 캥거루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야당이 제기하는 계엄 준비서를 두고 여당은 아니면 말고식 괴담 정치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 장관 인사 등을 지적하며 친일 뉴라이트 전성시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YTN 정윤영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 곧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도 고민이 깊었다며 미흡한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도 별도로 열리게 됐는데 이번 사건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결정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이원석 검찰총장.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혐의에 불기소를 의결한 것이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덕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이 총장은 이런 상황을 입법 미비라고 표현하며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수심위 폐지 주장에 대해선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장이 수심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이 총장 퇴임식 전에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심위가 따로 열리게 된 겁니다. 이번 수심위는 최 목사의 가방 전달 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주거침입 등 혐의를 놓고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회부 결정을 들었기 때문에 우선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김 여사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하면 결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김 여사 사건의 처분 시점 등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입니다. 통상 수심위 결정 후 처분까지 2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총장의 임기 내에 김 여사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공전하던 신문은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한 신모 씨.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도운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신 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가 불발된 끝에 법원에서 공판 전 증인 신문이 진행됐지만 상황은 앞선 조사와 비슷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5월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에서 신 씨를 청와대와 이상직전 의원 사이 가교구실을 하는 사건 관여자로 명시한 만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신이 형사소추될 염려가 있는 경우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추 염려가 없다고 설득하며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나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다혜 씨의 태국 이주 경위 등을 물었지만 신 씨는 증언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검찰과 신 씨의 문답이 공전하자 재판부는 신 씨의 증언 거부 의사가 명확한 데다 거부권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1시간 만에 신문을 중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인물인 신 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해 안타깝다면서도 실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이어 핵심 참고인인 신 씨마저 진술을 거부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이웃의 일본도 공격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 가족이 가해자 신상 공개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두 아들을 둔 4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이 휘두른 일본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30대 백모 씨가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은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진정서와 9천여 명의 시민들이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가해자 백 씨의 만행이 드러났는데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정된 중대범죄 신상정보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 단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단계에서도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족 측은 현재까지도 가해자와 그 가족에게서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사건 관련 기사에 대의를 위한 행동이라는 등 범행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백 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을 듣지 않고 도주한 만취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6일 서울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호가 바뀌어도 바로 출발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보여 차를 세우라고 했지만 그대로 200m 넘게 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대낮에 서울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11시 40분쯤 호텔 방 안에서 단체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마약 구매 경로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대규모 노동 착취와 학대로 600여 명이 숨졌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비슷한 다른 시설들에서도 무자비한 폭행에 많은 사람이 숨지고 시신을 해부 실습용으로 내주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1960년대 설립돼 수십 년 동안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던 부산 형제복지원. 이곳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된 시설 4곳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있었던 사실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가의 불황인 수연 단속 정책 그리고 시설 운영 지원 전반에 관한 책임을 규명하는 다수의 자료를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인권 침해 실상을 종합적으로 최초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화위는 군사정권 시절 정부 시책에 따라 운영된 이들 시설에서 자행된 다양한 인권 침해와 강제 노동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국가주도 건설 사업에 강제로 동원되거나 형제복지원과 이 시설들을 오가며 끝이 안 보이는 회전문 수용을 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립갱생원에서는 연간 200여 명이 숨진 기록이 발견됐는데 운영 기간을 고려하면 전체 사망자는 적어도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남 천성원 산하 성지원에서는 시신 100수십 구를 의대에 해부 실습용으로 넘기면서 연고자를 찾아보지도 않고 숨진 당일이나 다음 날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 내에서 아동을 출산할 경우 그 출산 당일 또는 바로 다음 하루 만에 해외 입양 목적으로 전원 조치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설 측이 친모에게 친권 포기를 강요한 정황들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 4곳에서 무려 23년을 살았다는 이영철 씨는 1998년 겨우 출소했지만 무수히 많은 사망자를 본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노숙 생활을 이어가며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2011년 노수가 된 중 버스와 사고나 자기의 머리가 함몰되고 청각 불편 등 고혈증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었으며 서울시 주거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고소에 들어갔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또 기약 없는 소송전을 벌여야 합니다. 진화위는 국가에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보상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출근 시간 도심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집을 나서자마자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 숨졌습니다. 이 괴한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 확인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에 50대 남성 A씨가 손가방과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들어오더니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이로부터 1시간 10여 분 뒤 승강기 CCTV에는 두 남자가 격렬하게 몸싸움하는 모습이 찍힙니다. 피해자가 집을 나서자마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A씨가 대나무 막대기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문 앞에 누가 엘리베이터 앞에 쓰레기 또 이제 와서 확인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앞에 머리색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엎어졌어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목이 찔린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계단으로 황급히 내려온 뒤 차를 타고 어디론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지 3시간 만에 광주 북구 문흥동에서 피의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와 피의자 A씨는 다름 아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원한 관계를 비롯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좀 이상한 회사 내에서 불화가 있었다고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사람 나름대로 조금.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부검을 의뢰하고 피의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오른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민주노총 조합원 서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결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서 씨가 지난 6일 광화문 광장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오른 건 미신고 장소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거라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된 피의자 가운데 75%는 10대였는데 경찰은 텔레그램 대표까지 입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관련 사건 101건을 접수했습니다. 41명 규모의 집중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피의자 52명 특정에도 성공했는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39명으로 75%를 차지했고 20대는 11명, 30대는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하나의 어떤 놀이 문화처럼 번져서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실제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피의자의 75% 정도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두바이로 알려진 본사 위치와 임직원 인적 사항 등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까지 마치고 나면 파벨 드로프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대표 입건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조치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인터폴 수배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또 텔레그램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프랑스 수사 당국과 공조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스트코에서 다른 고객이 반품한 일본 술, 사케를 검수 없이 그대로 재판매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술이 변질됐거나 다른 물질이 들어간 건 아닌지 우려돼 검사를 의뢰했는데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제보는 Y, 표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일 코스트코 회원인 장모 씨는 16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사케 한 병을 구매했습니다. 그날 바로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개봉해 마셨는데 장 씨는 뭔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알코올 향도 나지 않고 색도 탁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 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원상태에 있어야 할 포장이 저희 거에는 없었죠. 장 씨는 코스트코에 항의하면서 혹시 술이 변질됐거나 다른 액체가 들어있었던 건 아닌지 우려돼 성분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일행 가운데 한 명이 설사와 복통을 호소해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남은 사케 400ml로는 성분 검사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양이 적다는 이유를 댔는데 장 씨가 계속 항의한 데 이어 YTN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검사를 맡겼습니다. 그 결과 의문의 액체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코스트코 측이 다른 고객이 환불한 제품을 검수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장균이 검출된 사정은 질병 상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코스트코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근거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물질이 포함된 환불 상품을 검수 없이 판매한 것은 코스트코 측의 과실임이 명백하고 코스트코 측은 20만 원어치 상품권을 제공하고 장 씨가 아픈 경우 병원비를 대주겠다며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가 나갈 경우 보상은 어려울 거라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장 씨의 요구에 대해서도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무 처리 지침에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뭐 반품된 먹거리를 그냥 겉에만 슬쩍 보고 그냥 되팔겠다 이러한 의도로 보이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취재진은 코스트코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내부 운영 관련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관할구청은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해당 매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지방의 한 태권도 협회에서 선수들에게 지급한 훈련비를 되돌려받아 편법 사용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배드민턴 등 체육협회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곳곳에서 내부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입니다. 전국체전을 앞둔 지난해 여름 경북 태권도협회가 소속 선수에게 나눠준 동의서입니다. 하계 훈련비와 대회 파견비 등을 협회에 위탁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경북체육회가 선수 계좌로 입금한 돈을 태권도협회 간부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30일로 계획됐던 훈련은 닷새 만에 끝났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어디에 쓰여진다, 어떻게 쓰여진다는 얘기는 협회에서 아무도 저에게 해준 건 없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혹시 불이익이 올까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협회 간부의 눈에 거슬렸다간 선수들을 승단 심사에서 떨어뜨리는 등 불이익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심사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조차도 와가지고 관장님 제가 쟤네보다 더 잘했는데 왜 저는 떨어지고 쟤네는 붙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앞서 경북태권도협회는 현 협회장 임기를 5달 앞두고 차기 회장 선거를 갑자기 치르려다 대한체육회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선거 중립 위반 행위로 간주한 겁니다. 또 명예직으로 무보수가 원칙인 협회장이 업무 일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가 내부 비판을 받았습니다.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현재 회장의 폭주를 이사회 또한 본인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놔서 회장이 하는 건 무조건 찬성, 오케이. 그냥 거수기 집단으로 바뀌어버렸고. 이에 대해 경북태권도협회장과 간부들은 훈련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당시 선수 개인당 50만 원어치의 물품과 교통비 10만 원을 별도 지급하는 등 예산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기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잡음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체육회는 태권도협회에 제기된 여러 의혹을 조사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을 기념한 구구절을 맞아 경축 분위기를 띄우며 내부 결속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는데요.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잇따른 군사 행보를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 76주년을 맞아 열린 경축 행사 모습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평양 김일성 광장을 가득 메웠고 수석단엔 김덕훈 총리와 최룡해 상임위원장 등이 자리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5년 단위 정주년이 아닌데다 올여름 큰 수해로 인한 복구 작업이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역대급 수해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북한 체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구구절 행사에서 볼 수 없었던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이딴 군사 관련 행보로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했습니다. 구구절 당일에도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포병학교와 해군기지, 국방공업 기업소 현지 시찰 소식을 반복해 내보냈습니다. 전군의 철저한 임전 태세를 갖추기 위한 훈련 혁명과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교육 혁명은 그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특히 군수공장인 국방공업 기업소 시찰에선 신형으로 보이는 12축 바퀴 이동식 발사대 모습이 일부 포착됐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가운데 바퀴수가 가장 많았던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싣는 11축 바퀴의 발사대였습니다. 12축 24륜짜리 차량을 공개함으로써 기존의 화성 17보다 더 큰 ICBM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가 수해 속에서도 러시아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 북한 매체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축전 소식도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구구절을 맞아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9개월 만에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자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최근 이민자들의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독일 정부가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를 검문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는 가운데 목숨을 건 이주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독일 소도시의 축제 현장에 뛰어든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의자는 난민센터에 거주하던
시리아 출신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발생한 참사는 반이민 정서에 기름을 부었고 결국 구구정당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Die Grenzen werden geschlossen und kontrolliert. 정치적 위기에 몰린 독일 정부는 잇따라 강화된 난민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난민의 추방을 확대하고 복지 혜택을 축소한 데 이어 이번엔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개 나라와의 국경에서 시행하는 경찰의 검문을 다음 주부터 모든 국경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Das sind die gleichen Maßnahmen, die wir jetzt auch zu Tschechien, zu Polen, zu Österreich und der Schweiz machen, machen wir dann auch zu Frankreich, Belgien, Luxemburg, Niederlande und Dänemark. 새로운 국경 통제는 6개월간 임시로 시행되지만 계속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반이민 폭력 시위로 홍역을 치른 영국 노동당 정부는 6개월간 14,000여 명의 불법 이주민을 추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오스트리아에서도 반이민 정책을 앞세운 구구정당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Erstens dadurch, dass wir keinen Asylantrag mehr annehmen. Jetzt regen Sie alle auf, wenn ich das sage. 유럽 각국의 단속이 강화될수록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난민들은 더욱 위험한 경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불해협에선 소형보트가 전복돼 임신부를 포함한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날 리비아 앞바다에서도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AI 기능을 처음으로 탑재한 신형 아이폰을 내놓으며 주춤했던 휴대전화 시장에 수성에 나섰습니다.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2번 접는 휴대전화를 앞세우며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애플이 16번째 아이폰을 공개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로 명명한 인공지능 기능이 처음으로 탑재된 아이폰입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아이폰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next generation of iPhone has been designed for Apple Intelligence from the ground up. It marks the beginning of an exciting new era. 이 AI 기능을 통해 간단한 메모를 새로운 이미지가 포함된 문서로 바꿀 수 있고 원하는 이모티콘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약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여줄 것이라고 애플은 설명했습니다. In Mail, it'll be easy to quickly survey your inbox. Instead of seeing the first couple lines of your emails, you'll see summaries that convey the most useful information. 애플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는 다음 달 시험 버전이 영어로 먼저 나온 뒤 내년에 다른 언어로도 나옵니다. 한국어 서비스 제공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새 아이폰은 오는 20일 정식 출시되는데 한국은 처음으로 미국과 같은 1차 출시국에 포함됐습니다. 애플이 새 아이폰을 공개하기 직전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2번 접는 휴대전화를 내놓고 선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물량만 300만 대에 육박하는데 아이폰과 같은 오는 20일 공식 판매를 시작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밤사이 서울은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역대 가장 늦은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가장 늦은 열대야 역대 1위 기록은 1935년 9월 8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5.6도를 기록하며 올해 이보다 더 늦은 9월 열대야가 나타난 겁니다. 폭염도 더 심해져 서울 낮 기온이 오늘은 34도, 모레는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당분간 역대급의 9월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이처럼 가을 늦더위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폭염에 때 아닌 말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말벌들의 출몰 빈도가 늘어나 벌 쏘임 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강변이나 공원, 심지어 등굣길에서도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문보 경북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문보입니다. 네. 자, 트레킹을 하거나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등 일상생활 중에 벌에 쏘이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벌이 많은 곳에 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쏘이는 사고가 많이 늘고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말벌의 그 생활사를 보시면 봄에 여왕벌들이 이제
월동에서 나와가지고 초기 벌집을 짓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7월부터 급격하게 벌집이 커지게 되면서 벌의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벌집 내에 한 500에서 한 1000여 마리 정도 벌집이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위험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벌에 쏘여서 숨지는 사고도 있는데 벌이 가진 독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겁니까? 사실 다른 벌에 비해서 말벌은 굉장히 강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벌에 한 방만 쏘이더라도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말벌은 사회성 곤충이기 때문에 말벌의 그 벌집을 건드리거나 했을 때는 집단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여러 방 쏘여가지고 이 독성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 날씨 탓에 말벌의 활동성이 좀 증가했다라는 말도 앞서서 해주시긴 했는데 그런데 사실 폭염 때문에 꿀벌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폭염 때문에 말벌은 개체수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말벌은 지금 현재 기온보다는 사실은 겨울이나 봄 그 기온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월동을 하고 있는 여왕벌들이 그 날씨가 따뜻해지면 겨울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여왕벌의 월동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여왕벌들이 태어나서 벌집을 성공적으로 지을 수가 있어서 벌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 비가 조금 적게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태풍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폭염이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말벌들의 그런 성장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그리고 유충의 그런 생존율이 조금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벌이 훨씬 더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말벌의 여왕벌이 겨울에 생존율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말벌 유충의 성장 속도도 빨라진 탓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벌이 있는 곳을 피해서 다녀야 할 것 같은데 벌은 주로 어떤 곳에 있습니까? 벌은 대부분 이제 숲속에 주로 벌집을 만들고 하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그 말벌들이 이제 도시 내까지 들어와서 도시 처마 밑이나 아니면은 도시의 가로수 그리고 도시 뭐 건물 벽 등에도 지금 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숲속에서는 나무 위에 집을 짓는 종류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 풀숲 안이라든지 아니면 땅속 무덤가 주변 이런 곳에 벌집을 굉장히 많이 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에 올라갔을 때는 정식 그 등산로를 벗어나면 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다니셔야 됩니다. 네, 이 벌집이 있는 곳의 높이가 사람이 충분히 지나치다가 마주칠 수 있는 높이에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벌 종류에 따라서 대처법도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꿀벌에 쏘인다든지 말벌에 쏘인다든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일단 꿀벌은 벌침의 그 구조상 톱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박혔을 때는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꿀벌에 쏘였을 때는 즉시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 가지고 벌침을 뽑아내야지 더 이상 독이 주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벌침을 뽑아야 되지만 말벌 같은 경우에는 벌침 구조가 이 송곳처럼 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 번 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벌에 쏘였다고 해서 이 벌침을 찾는다든지 그럴 필요 없이 바로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벌에 쏘였을 때 침이 남아있다면 꿀벌에 쏘인 거고 만약 침이 남아있지 않다면 말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보면 장수말벌을 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장수말벌은 근처에 있으면 정말 그 날아다니는 소리가 드론 같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장수말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덩치도 굉장히 크고 비행할 때 그 날개의 비행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기 때문에 다른 말벌들이 접근했을 때는 사실 큰 소리가 많이 들리진 않지만은 장수말벌 같은 경우에는 그 날개에서 붕 하는 그런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드론 소리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니까 정말 부응하는 소리가 드론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위협적인데, 그런데 이 장수 말벌이 주변에 흔히 있습니까? 장수말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말벌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숲속 주변이라든지 특히 저 무덤가 주변에 땅속에 집을 많이 짓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벌쏘임의 가장 큰 원인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이제 미리 피하는 예방법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억하기 쉬운 예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말벌들은 색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색인 뭐 흰색이라든지 노란색, 초록색 이런 데는 경계심이 조금 줄어들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 말벌의 천적이라고 볼 수 있는 포유동물들, 멧돼지, 뭐 오소리, 담비, 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짙은 색깔,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의 털을 가진 그 동물들이 대부분 천적입니다. 그래서 짙은 색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로 벌초를 하시거나 산행을 하실 때는 가급적 밝은 옷을 입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나 옷을 밝게 입었다 하더라도 모자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머리색이 이제 검은색이기 때문에 머리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도 창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또 말벌들은 성충의 먹이가 이제 당분이기 때문에 이 단 음료 또는 뭐 향수라든지 꽃향기가 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 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에서는 가급적 이런 향수 냄새라든지 단 냄새가 나는 거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그 말벌들이 소리나 진동에도 예민합니까? 예, 사실 이 소리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벌들은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항상 벌집을 지키고 있는데 인위적인 그 진동, 뭐 우리 발자국이라든지 아니면 풀을 건드린다든지 해서 집에 인위적인 진동이 가게 되면은 천적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기 때문에 집단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동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벌 집을 발견했거나 혹은 지나가다 말벌 집 근처에 이미 도달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말벌들은 다짜고짜 무조건 바로 공격을 하진 않습니다. 먼저 그 천적이 벌집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먼저 경계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벌집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경계 비행을 하는 벌이 있다. 즉 아직 우리가 쏘이지 않았다고 하면은 머리를 감싸고 천천히 뒤로 물러서 빠지게 되면은 천적이 우리 경계에 의해서 뒤로 빠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벌집을 건드렸거나 해서 벌들이 집단적으로 공격을 시작하고 이미 쏘였다. 그렇게 되면 이미 그때는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벌집으로부터 20, 30m 빨리 벗어나는 것이 말벌 집단 공격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20, 30m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벌들은 끝까지 쫓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20, 30m 정도만 벗어나면 집중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말벌은 이 천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방어를 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 방어를.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m에서 20m 정도 벗어나게 되면 천적이 이미 자기 번역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무리하게 가서 공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90에서 95% 벌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사실 한두 마리 정도가 끝까지 따라오는 종류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단 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마리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20, 30m 이상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두 방 쏘이더라도 집단 공격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20, 30m 정도는 도망가야 한다.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벌초나 성묘하시는 분들이 뱀을 마주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뱀 역시도 이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산에 갔을 때 뱀을 있어도 저희가 잘 확인을 못 하면서 주변을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그
뱀을 밟을 수가 있는데 이 풀숲에 들어갈 때는 이런 긴 막대기 같은 걸로 한번 해저으면서 뱀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 뱀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특히나 풀숲에 들어갈 때는 각반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시면은 뱀이 1차적으로 물렸을 때도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최문보 경북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야외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성묘와 벌초도 많이 가는데 이맘때면 진드기에 물려 감염병에 걸리거나 독버섯을 먹고 탈이 나는 사고가 반복됩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진드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진드기와 털진드기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참진드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옮기는데 고열과 함께 오심,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신경계 이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털 진드기는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데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흔한 병으로 털 진드기 유충에 물린 뒤 고열,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털 진드기 유충은 9월에서 11월에 왕성히 활동하기 때문에 이맘때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우선 야외 풀숲에는 앉아선 안 됩니다. 그리고 긴 옷을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귀가 후에는 곧바로 샤워하고 옷을 세탁해서 혹시 붙어있을지 모를 진드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 이번엔 독버섯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분포하는 버섯 2천여 종 가운데 독버섯 또는 유해 가능성이 있는 버섯이 무려 77%나 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가을에 나오기 때문에 이맘때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독버섯은 화려한 색깔을 띈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독우산 광대버섯인데요. 강력한 독소인 아마톡신이 들어있어서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이 식용버섯인 흰주름버섯과 아주 유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버섯은 워낙 종류가 많고 비슷하게 생겨서 일반인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채취하지 말고 마트나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버섯을 드시는 게 안전한데요. 산림청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아주 자세히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독버섯 생태 도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산행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슈퍼태풍 야기가 강타한 베트남에서 다리가 무너지고 버스가 급류에 휘말리면서 사망 실종자가 71명으로 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7일 베트남 북부에 상륙한 태풍 야기로 인해 현재 시간 9일까지 49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산업계 피해도 커서 베트남 북부 제2의 도시이자 주요 수출항인 하이퐁시에서는 태풍 피해로 사업체 수십 곳이 조업을 재개하지 못했다고 관영 일간지가 전했습니다. 네, 태풍 야기가 강타한 중국 남부 하이난에서는 군부대까지 투입돼 총력 복구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태풍에 떨어진 야자 열매나 파도에 쓸려온 조개줍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섬. 태풍 야기가 강타한 뒤 쑥대밭처럼 변했습니다. 군부대까지 동원된 복구 작업의 최대 난관은 쓰러진 가로수. 하이커우에서만 17만 그루 가까이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혀 500개 넘는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继续对驻地堵塞的道路进行清理，力争尽快把障碍物清理干净，保证车辆和行人能够正常通行。 그런데 일부 하이난 주민들은 뜻밖의 수확에 여념이 없습니다. 태풍에 떨어진 야자수 열매 줍기에 나선 겁니다. 가슴에 한아름씩 안고 오토바이, 승용차로 옮기거나 수레째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한 농가는 창고를 한가득 채웠습니다. 看到外面一片狼藉，本来还挺糟心的。转头无意间看到了几个邻居在砍椰子，感觉大家还是积极乐观的面对这次天灾。 또 다른 주민들은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해변에 휩쓸려온 조개며 물고기 줍기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재난 현장이 아니라 지역 축제를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你想捡多少就多少，这边刚好都是免费的，都不用钱的。
중국 누리꾼들은 하이난 특유의 느긋함을 숭추간이라고 표현하며 달궈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120만 명 넘게 나온 이재민들에게 태풍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다는 비난도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쪽 구규림 산기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3만 5천여 가구 주민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는 현지 시간 5일 로스앤젤레스 동쪽 샌 버나디노 카운티 산지에서 처음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피해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넘는 7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산맥 최고봉의 빙하가 16년 안에 완전히 녹아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환경단체들은 마르몰라다 산에서 지난 5년간 소실된 빙하의 면적은 축구장 98개에 해당하는 70헥타르이며 현재 속도로 녹아내리면 2040년에는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마르몰라다 산 빙하의 두께는 하루에 7에서 10cm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폴란드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비스툴라 강의 수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폴란드 기상당국은 바르샤바에서 측정한 비스툴라 강의 수위가 25cm까지 떨어져 지난 2015년 가뭄 때 세운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기 기상 예보를 고려하면 수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패럴림픽이 끝나는 게 아쉬웠던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달래는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한국 오케스트라단의 연주회인데요. 올림픽 조직위로부터 공식 문화행사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강하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격조 있는 지휘에 정연하고 힘찬 연주가 이어지자 관객들 얼굴에 웃음이 피어납니다. 발달장애인 37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가 펼쳐진 파리 살가보 무대입니다. 물 흐르는 듯 자연스러운 연주에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연신 박수로 화답합니다. 앙코르 곡으로 프랑스 대표 샹송 장밋빛 인생이 들리자 관객들은 아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Je suis très émue de savoir que ce sont des personnes qui ont des handicaps intellectuels. Dans mon travail, j'ai travaillé avec des personnes qui ont ce type de problème et je sais que c'est pas facile de surmonter les difficultés et je trouve qu'ils sont vraiment formidables. 이번 공연에 나선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2006년 창단 뒤 카네기홀 공연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1,200회가 넘는 공연으로 실력은 이미 검증받은 악단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일반인들이 인식 개선도 하고 또 용기를 갖고 감동을 느끼는, 장애인들이 감동을 주는 그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용기를 갖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단원들이 한국을 완벽히 익히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6달. 하지만 지휘자는 힘들었던 기억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것보다는 당연히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게 바로바로 빠르게 나오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한 좀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단원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장애라는 벽을 넘어 희망을 보여준 오케스트라 공연에 파리지앵들은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을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YTN 월드 강하나입니다.
올해 정말 역대급 더위가 나타나면서 거의 모든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은 1935년 이후 처음으로 역대 가장 늦은 밤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낮 동안에도 한여름 수준의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면서 역대 가장 더운 9월로 기록됐던 어제의 기록을 하루 만에 또다시 경신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일부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에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이상 치솟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 34도, 광주와 대전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그만큼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제주도는 오후부터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며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면서 늦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때 아닌 폭염은 목요일인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비와 함께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